위원회 위원장님 모셨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기수 전 홍익대 부총장님 와주셨습니다. 제가 매번 까먹는데 우리 전에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이셨던 김준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세종시 참여자치 시민연대 지금은 이제 전 대표님이시죠? 네, 김혜식 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성은정 처장님 와주셨어요. 네, 연대 정신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셨던 임전수 저 교육청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원은 소수지만 소개드리기가 좀 알차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대중 실장님은 아주대에서 기계공학부를 졸업하셨고요. 한국남부발전에 입사하셔서 신재생 사업 팀장, 또 그린뉴딜 부장, 그리고 현재는 신재생 사업 총괄 실장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신재생 에너지란 말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듣기 시작한 게 최한 20년 정도 될까 싶은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경력을 신재생 에너지를 주제로 일을 하시는 현장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분이시고요. 또 한국남부발전이 이번에 저 월산공단 쪽에 새롭게 이제 열병 발전소를 건설을 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특히 한국남부발전의 이 신재생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가 저희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남부발전이 새로 오시기도 했고, 마침 신재생 에너지 팀이 세종시에 계시다고 해서 아까 우리가 못 드렸는데 우리 한국남부발전 황서현 노동위원장 오셨거든요. 노동위원장. 좀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오늘 김대중 실장님 좀 모시게 됐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이 그냥 단순히 발전소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탄소 중식 실현을 위해서 그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그동안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가야 될 신재생 에너지 방향,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올해 이제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는 세종시에서 스스로 발전을 해서 스스로 소비하는, 그러니까 이게 로컬 운동, 우리 지산지소 운동 중에 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분산 에너지라는 주제도 특히 저희 세종시 같은 도시는 아마 앞으로 굉장히 중심적으로 다뤄야 될 주제인데, 마침 오늘 그 주제도 말씀 좀 있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50분 정도 우리 실장님 말씀 좀 청해 듣고요. 이후에 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의 김대중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 부담스럽고요. 제가 뭐 박사도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96년도 입사해서 한 25년 정도 발전소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그 전기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마지막 그 신재생 에너지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략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해를 하면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전략을 이렇게 갖춰야 되겠구나 이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96년 4월달에 한전에 입사를 했는데 제일 먼저 근무하게 된 곳이 경상남도 하동에 있는 하동화력발전소라고 있습니다. 이 석탄화력발전소가 8개 호기가 있는데 한 개 호기당 약 50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이론적으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눈높이는 사회과학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메가와트라는 그 개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동화력 같은 경우에는 석탄 화력인데 한 개 호기가 500메가와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일반적으로 1기가와트니까 500메가와트 두 개, 1000메가와트가 1기가와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발전소라고 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감을 잡으셔야 될 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걸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메가와트가 이제 그 단위입니다. 발전소의 크기, 파워, 힘을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잡으셔야지 어디에 몇 메가와트 건설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원자력 발전소에 뭐 몇 분의 몇 정도의 힘을 가진 놈을 건설하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그래서 2006년까지니까 약 10년 정도 그 발전소에서 운전도 했었고요. 그 발전소를 운영하는 거 운전도 하고 기동 정비도 해보고 그다음에 설계 관리도 해보고 한 10년 하다가 이제 본사 쪽으로 와서 이제 사업 개발도 하고 출자 관리 사업도 관리하고 신재생 쪽으로 업무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하는 게 RPS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 제도입니다. 이렇게 발전량을 석탄화력 발전을 많이 한 그 회사에다가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제가 아까 96년도에 한전에 입사해서 2001년도에 분사를 해서 2001년도부터 이제 한국남부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됐는데 저게 이제 그 스토리가 좀 여쭤보시는 분들 많아요. 왜 이름이 남부발전이고 이름이 중부발전일까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남부발전인데 아까 하동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동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그래서 이름이 하동화력 때문에 남부발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만 하동뿐만 아니고 이게 삼척에도 있고 영월도 있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저희 회사 발전소가 있는데 왜 하필 남부발전이냐고 하면 2001년도 분사할 당시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가장 큰 발전소들입니다. 그것을 이 5개 회사에 하나씩 공평하게 n분의 1 해서 하나씩 줬어요. 그 위치가 이름이 돼서 이제 하동을 가진 데는 남부발전, 이쪽 보령이나 태안 쪽에 중부발전하고 서부발전이 있잖아요. 거기는 태안화력과 보령화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름이 서부, 중부발전 이렇게 부르는 거고 남동발전은 또 남동 쪽에 삼천포화력이 있는데 그쪽 발전소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동서, 서부 이렇게 한 5개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운영하는 데가 이제 한수원이고 최근에는 이제 체코 원전 수주했다고 신문에 자주 나오는 회사가 이 한수원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이 6개 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100% 자회사들입니다. 회계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의사 결정은 한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단지 다른 게 있다면 그렇게 자회사지만 공원법에 따라서 공기업이라고 보고 별도의 경영평가를 또 합니다.
여기 한전하고 같이 대등하게 지금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한전하고. 그래서 매년 1년마다 한전도 저희 적이 되는 거예요. 자유상행하지만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그것도 이게 제대로 된 거냐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까 원자력 발전소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하동 화력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4,000메가와트거든요. 4,000메가와트. 그러면 제가 8개 호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8호 40이니까 한 개 호기당 500메가와트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개 호기당 500메가와트인데 그 500메가와트가 8개가 저 단지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00메가와트인 거고, 이게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면 몇 개가 들어가 있겠어요? 저기에 4개가 들어가, 4개 호기가 저기에 있는 용량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4개 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근데 이번에 체코 그 수주한 것은 제가 듣기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지었던 것은 1기가와트짜리, 1000메가와트짜리가 지어졌고, 이번에 한 것은 1500메가와트짜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용량은 좀 변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기가와트 정도 된다. 원자력 한 개호기. 그러면 들어가는 돈은 건설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약 2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조. 그래서 뭘 짓는다라고 하면 몇 메가와트, 돈 얼마 정도 원자력으로 지으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 정도 이렇게 감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고, 언론도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 발전 같은 경우는 좀 처음에 보면 좀 어려운데, 기가와트로 하면 12기가와트 총 용량,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12기가와트 정도 된다는 얘기고, 원자력 발전소로 하면 12개 호기 정도 가지고 있는 용량 정도 된다 보시고, 그 정도 용량이면 우리나라에서 설비 용량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약 8%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 회사에서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재생 에너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아까 1기가와트에 비해서 1기가와트도 안 되죠. 900메가와트니까 0.9기가와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현재는 매우 작은 신재생 에너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풍력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태양광의 위치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연료전지는 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지 보시면,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설치할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람 좋은 곳을 다 찾아다니고 해서 경제성이 나오는 곳에 설치를 하다 보니, 가장 먼저 설치된 곳이 강원도 태백산맥 쪽, 이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풍력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이 제주도에 바람이 많죠. 여기다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 서남의 밑에 쪽 바닷가, 그나마 조금 나오는 것. 그래서 이 풍력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다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태양광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태양광은 전국 어디에나 다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곳만 있다면. 그 다음에 연료전지가 있는데, 연료전지는 이것도 어디에다 다 설치할 수 있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가 않아요, 연료전지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일반 발전소에 쓰지 않는 땅, 사투리 땅 쪽에 연료전지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도 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은 이렇게 약 3기가와트 정도 해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미국부터 시작해서 칠레, 요르단 이런 해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에 한손에서 한 체코 원자력 발전소 그런 사업하고 동일한 형태의 사업이지만 이곳은 원자력이 아니고 LNG 복합화력이나 신재생 에너지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체코 원자력 발전소랑 동일한 형태의 해외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반 소개는 끝나고 이렇게 간단히 이제 메인 장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전기라는 게 전기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 전기가 생김으로써 인류가 완전히 역사가 바뀌게 되죠. 불이라고 하는 게 이런 등으로 바뀌고 이 방앗간 같은 게 이런 식의 방앗간이 되고 마차가 전기차가 되듯이 이 전기의 특징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전기는 멀리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동력원하고 움직이는 놈하고 항상 붙들어내고 같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전기가 이걸 해결해 준 거죠. 동력원은 여기 있는데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움직일 수가 있게 해준 게 바로 전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기가 각광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멀리 보낼 수 있다 전기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직류하고 교류라는 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런 배웠으니까. 근데 직류하고 교류가 있는데 이게 에디슨하고 뭐 테슬라하고 이렇게 겨뤄가지고 결국에는 교류가 승리를 하게 되죠. 테슬라가 주장했던 교류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게 이겁니다. 제가 아까 전기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멀리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멀리 보낼 수 있는데 있어가지고 유리한 게 교류였던 겁니다. 그래서 교류가 승리를 하게 돼서 교류가 멀리 보내다 보니까 대규모 발전소를 지으면 어디든지 선만 깔면 보낼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다 보니 그 전에 조명용 조그마한 발전소들이 마차용 여러 개가 있었던 게 모든 게 사라지고 대규모 발전소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지금의 모태가 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 발전소 이런 게 생길 수 있던 게 바로 교류가 생기면서 멀리 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세상이. 그게 바로 전기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가 들어오게 되죠. 아마 고종 때 같은데 1887년도에 경복궁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그림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전기가 들어온 지 137년 정도가 됐다고 그러고 한국전력이 발족한 지가 63년이 됐는데 지금에 보면 세계적으로 약 전력 규모로는 약 10위 정도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그 경영평가 항목 중에 한전 경영평가 항목, 저희들 경영평가 항목 중에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장 정지율. 발전소 고장이 나지 않고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가 저희들 중요한 경영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전도 마찬가지겠죠. 한전은 이 계통의 주파수 60Hz 들어보셨죠? 주파수 60Hz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압, 여러분들 쓰시는 게 집에서 220V 쓰시는데 그게 항상 250V 일정하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정전 시간 별로 없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와 비교해서 굉장히 뛰어난 수준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건 믿어주셔야 되고요. 이 전력인들한테. 물론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 불필요한 돈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그 에너지 현황인데 보시면 원자력이 17.7%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설비 용량이 제가 말씀드렸죠. 메가와트. 이제 설비 용량 비율이 지금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재생의 설비 용량이 원자력보다 더 많잖아요. 34기가와트, 36기가 정도 되고 원자력이 24기가와트 정도 되는 거예요. 설비 용량으로 보면. 근데 여기 발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전량으로 보면 완전히 바뀌어요. 이렇게 원자력이 가장 많아지고 요건 비슷하고 신재생은 쪼그라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설비를 세워놨는데 원자력은 내가 100이라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100메 아니 1000메가 1기가와트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언제든지 1000메가와트 힘을 낼 수 있어요. 1165에 언제든지 쭉.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잘 아시겠지만 비가 오거나 태양광 바람이 불지 않거나 이러면 똑같이 1기가와트를 지었는데 동일한 돈을 들어서 지었는데 실제로 발전량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 유인물이 없을 건데 이제 이건 제가 별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제가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발전 단가가 현재 가장 저렴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라늄 가격이 싸다는 얘기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소는 실제 사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옆에 지나가면 이런 거 보이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옆에. 요게 이제 돔이라고 하는데 요게 1차 계통이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2차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2차 계통은 석탄 화력이나 LNG 발전이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근데 이 1차 계통은 원자력만 있는 겁니다. 1차 계통이 왜 이걸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원자력이나 뭐 석탄이나 LNG. 1차 계통이 뭐 하는 곳이냐? 요게 이제 터빈이라고 하는 건데 회전하는 기계예요. 스팀을 공급하면 저게 스팀 힘에 의해서 돌아요. 전기는 회전력만 있으면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회전력만 있으면 전기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자전거 이렇게 돌리는 것도 여러분 회전력만 주면 전기를 만들어져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엄청나게 큰 회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회전력을 주기 위해서 2차 계통에 여기 있겠죠. 여기에 발전기가 붙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스팀을 공급을 여기로 해야 돼요. 스팀을 공급해야 되는 수증기 얘기하는 거 스팀 수증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어요. 이런 거. 요 원자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핵분열에 의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스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 물을 끓이는 이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자력을 이용해서 물을 끓인다라고 해서 원자력 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 자체를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대 비교가 안 되는데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이게 한 버스 한 3대 정도, 서너 대 이렇게 길이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큰 기계가 이렇게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건 이렇게 전기하기 위해서 벌려놓은 건데 이 안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전기를 만드는 핵심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걸 물을 끓이는 장치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고 단점은 이제 여기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비싸죠. 그다음에 핵폐기물 나오면 처리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일부는 원자력에 반대하는 거고 일부는 원자력에 찬성하고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즘은 그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원전 감축 신재생
해야 된다라고 추진하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다시 에너지 안보 이슈가 터지면서 원자력 쪽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석탄화력. 여기서부터는 쉽죠. 왜냐하면 아까 그 기계가 여기 똑같이 있어요. 석탄화력. 근데 여기는 하나 더 제가 사진을 넣어놓은 게 이 석탄화력 구두의 실제 석탄들입니다. 근데 요것은 과거에 석탄이 밖에 그냥 펼쳐져 있어요. 외국에 수입해가지고 그대로. 바람이 불면 날리고 막 하기 때문에 환경 단체들도 와서 막 여러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옥내형이라고 해서 창고 안에다가 이거 석탄을 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창고가 엄청나게 커요. 좀 더 비싸겠죠. 이런 거 하나 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좋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석탄화력이고 멀리서 찍으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어 있다. 가시다 보면 꿀떡 보이면 이게 석탄화력입니다. 근데 그걸 안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여기 하나씩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석탄을 이게 이제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거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간헐성 문제라는 걸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 신문지상에 이렇게 보면 신재생은 좋긴 한데 전력계통이 좋지 않다. 그 이유가 간헐성 때문에 그거 다른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100%다 신재생 에너지로 하면 어떨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 그래서 못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이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는 제가 또 하나 전기 측정된 저장이 되지 않아요. 전기는 저장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저장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 배터리 저장이 되잖아요. 건전지도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조그만 것들은 가능한데 엄청난 규모를 배터리로 저장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만든 즉시 바로 소비하는 시스템이 전기예요.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 365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발전소마다 관리를 하는데 운동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퇴근했다 그러면 갑자기 전력 수요가 확 떨어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발전소 죽여주고 뭐 살려주고 막 이걸 계속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특성이 아주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빨리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쫙 내려가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기계가 스팀으로 하는데 이게 한 500도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거 기동할 때 그 온도까지 올려야 돼요. 셀을 데워야 돼요. 요거 기동할 때 며칠 걸리겠죠. 정지를 했다. 그러면 이거 식을 때까지 계속 또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 스팀 만들 때까지 시간이 또 엄청 걸리겠죠. 준비하고 물 데우고 이런 시간들이.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는 대규모고 가격은 싼데 이 교통에 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운동을 잘 못하는. 한번 이렇게 발전을 한다 그러면 고장 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용량들 1기가와트 용량을 내고 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운전을 하게 놔둘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진 게 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 다음이 석탄화력 발전소. 석탄화력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규모가 작아요. 하지만 이놈도 물을 끓여야 됩니다. 이것은 화력이기 때문에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끓여요. 그 물을 끓여가지고 스팀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터빈에다가 똑같이 스팀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터빈이 원자력보다는 조금 작겠죠. 시간이 조금 작게 걸리죠.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조금 운동성이 좋다. 하지만 세 번째 얘기하는 이 천연가스 발전소보다는 또 느리겠죠. 운동성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 LNG 발전소는 이게 이제 비행기 엔진입니다. 비행기 엔진. 비행기 엔진 여러분들 바로 기동해야 바로 날라고 바로 정지하고 할 수 있잖아요. 비행기는. 여기는 스팀을 쓰지 않아요. 물을 쓰지 않고 바로 가스를 바로 불집혀가지고 바로 온도 올리고 바로 내리고. 그래서 이 아까 제기한 그 스팀 터빈하고 이건 이제 가스 터빈이라고 하는데 가스 터빈하고 뭐가 더 기술적으로 만들기 어렵겠습니까? 스팀 터빈이 더 어려울까요? 가스 터빈이 더 어려울까요? 가스 터빈이 어렵습니다. 왜냐? 바로 올리고 바로 내리고 온도도 아까 스팀 터빈 500도씨라고 했죠. 이거 아마 1000도씨 넘어갈 거고 그럼 1000도씨를 바로 올리고 바로 내리고 그렇게 해도 고장나지 않는 철을 만들어야 돼요. 그 쇠를 냉각장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기 엔진을 아직 외국의 지멘스라든지 이쪽에 아직 따라가지 못한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산중공업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술이 약간 부족해서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스팀 터빈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에서 이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스팀 터빈. 근데 가스 터빈은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국산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장점은 이렇게 있고 단점은 이제 가장 취약한 게 비싸다는 거죠. 연료비가 비싸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신재생 에너지 전략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원리는 제가 말씀드렸고 주파수 응동, 개통 응동 상태가 뭐 이건 굉장히 빠르겠죠. 비행기처럼 바로 껐다 바로 올렸다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으니까 LNG 쪽은. 그다음에 그 근무 인원수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화력 발전소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람이 많겠습니까 작겠습니까 근무 인원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아까 석탄화력 핸들링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부둣가 청소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석탄화력 하도 만약에 근무하는 인원이 저희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될 것이고 협력사 직원들이 한 1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역량을 이 LNG 발전소를 바꾸게 되면 거기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하나 대충 봐서 한 50%는 집에 가야 됩니다. 이걸로 바꾸면. 그러면 지금 석탄화력 폐지 단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 중에 한 50%는 일단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LNG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2년도에 한전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연료비 가격이 엄청 급등했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올리지를 못했잖아요. 그만큼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한전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22년도에 한전은 그렇게 적자가 났는데 민간 발전소가 있어요. 한전을 제외한 민간 발전소, LNG 발전소들이 있죠. 거기는 최대 흑자를 기록했죠.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인데 어디는 흑자고 어디는 적자고.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얘기 체리 피킹이라고 해서 민간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LNG를 수입을 하고 비쌀 때는 안 사거나 아니면 가스공사를 통해서 사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체리 피킹이라고 하는데. 근데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싸든 비싸든 항상 일정 규모의 가스를 유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근데 가격 조정이 안 되죠. 근데 민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발전소라는 것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 포션과 그다음에 공기업 쪽에서 가지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팩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주제긴 한데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거고 먼저 이것도 용어를 보면 신재생이라고 해서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재생할 수 있는 물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재생에너지고 신에너지는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는 탄소 중립이잖아요. 2050년.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재생에너지겠죠. 지금 당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그 여기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이 태양광인데 여기 이제 실제 그림입니다. 솔라시도 전라남도의 솔라시도 영암에 있는 솔라시도 태양광인데 요 규모가 1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100메가와트. 태양광에서 100메가와트 정도 되면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 넓이가 어마어마하죠. 원자력 발전소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규모가. 그걸 만들려면 차지하는 면적 자체가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상 풍력, 산에다 강원도에 있는 풍력인데 이렇게 산 기슭에다 이렇게 저걸 꼽아가지고 하는 거죠. 태양광보다는 차지하는 면적이 작겠죠. 태양광이 가장 높겠죠. 그걸 이제 에너지 밀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너지 밀도라는 말이 나오면 에너지 밀도가 이게 작은 거예요. 이 에너지 밀도가 이거 좀 더 큰 것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너지 밀도가 크다 그러면 작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해상풍력이고 서남해 쪽에 있는 해상풍력입니다. 이건 이제 신인천 저희 발전소에 있는 신인천 연료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료전지는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로 되어 있지만 재생 에너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재생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는 아닙니다. 연료전지가. 저게 재생 에너지가 되려면 정말 수소를 사용하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LNG 가스를 가지고 수소로 만들어서 그걸 넣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러니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현재의 연료전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보에 넣어가지고 하는 이유는 이게 향후에 수소 시대로 가기 위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료전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요즘 뭐 기후부터 시작해서 다 역대급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기후 변화가 진실인지 누군가 지어낸 건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신으로 변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칸쿤 합의도 하고 파리 협약도 하고 송도에서 IPCC도 하는데 1.5도씨 산업혁명 이전에 온도보다 1.5도씨를 넘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 과학자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책을 보면 우리가 영도에서 얼음이 열잖아요. 그러면
그 영도 상태에서 1도씨하고 마이너스 1도씨는 2도씨 차이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얼음이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것도 바로 그런 종류의 의미이다. 1.5도씨라는 게 1.5도씨 뭐 변화가 뭐 약간 덥거나 뭐 이런 거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는 지구의 온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는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205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CO2 배출량, 순 배출량을 0으로 맞추자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저희 발전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30년까지 18년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을 해야 돼요. 저희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석탄화력 그다음에 LNG 발전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CO2로 다 나오죠. 근데 어떻게 30년까지 40%를 줄이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문을 닫아야 돼요. 발전소 문을. 정지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30년까지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게 석탄 화력 발전소 대체 계획을 다 폐지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뭐냐면 예를 들어 하동 화력 1호기다 라고 하면 수명이 30년입니다. 석탄 화력이 30년인데 이게 한 2, 3년 하면 30년이 다 도래가 돼요. 그러면 대체를 하는데 500메가와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500메가와트를 다른 LNG 좀 더 깨끗한 발전소로 500메가와트 바꿔야 돼요. 그게 대체예요. 그러면 바꿀 때 먼저 짓고 석탄화력을 폐지시켜야 되는 거죠. LNG 발전소가 지어지기 전에 먼저 폐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중간 동안에 발전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석탄화력 폐지 계획이고, 그렇게 계획이 지금 다 세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NDC 2050년 순배출량 제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의무량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인 거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또 확대를 하는 방법도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개통을 유지를 하지 못한다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다들 이제 유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 된다라고 신재생 에너지 많이 확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터졌죠. 죄송합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 신재생 에너지가 또 그 제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유럽에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력이 딸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LNG를 수입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전쟁이 터졌으니까 LNG가 엄청나게 비싼 거죠. 10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전기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경험하면서 와, 재생에너지의 그 에너지 믹스 한계를 이제 느끼는 겁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석탄 화력이나 뭐 이거나 저거나 이렇게 믹스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각 나라마다 이렇게 전선 전력선이 연결돼 있어서 부족하면 보내주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만 할래 옆에서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가져올 때도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100%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기술로도 불가능. 개통을 유지를 못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안보, 에너지 안보. 어떻게든 무슨 일이 발생해도 에너지를 공급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에너지 안보인 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수입 의존도가 아시겠죠? 94%입니다. 22년도에 연료에 대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전쟁이 났는데 이게 있었죠. 저희들 뭐 석탄화력 있는데 석탄을 어디서 수입했느냐 언론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러시아산이나 무슨 호주산이나 뭐 이래가지고 왜 러시아에서 가져왔느냐 뭐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산이 좀 쌌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어요. 근데 하기 싫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력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제가 보기에 그 공수반이 공수부로 다가오는 게 알리백이라는 걸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을 텐데 저희 회사에도 이제 민간 그 수출 대기업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재생에너지 좀 달라라는 거예요. 알리백 계약을 해서. 근데 줄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개발을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얼마에 그러면 줄까라고 하면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알리백 가격이. 지금 전력 가격하고 알리시 가격이라는 두 가지를 받아요. S&P하고 전력이 S&P인데 S&P하고 알리시 가격 두 가지를 받습니다. 이 두 개의 가격보다 더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 알리백 기업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쪽에 파는 거에 한 150원 정도 되면 우리한테 주면 200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있지도 않고 하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미국, EU, 뭐 프랑스, 특히 중국을 보시면 중국이 과거에 우리한테 미세먼지 뭐 날린다고 욕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태양광, 풍력, 과거에 태양광 뭐 저가, 뭐 저품질 욕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 나라 것보다 효율이 더 좋다. 그리고 해상풍력도 유럽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업계의 정설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 한 두 개를 소개시켜드리면 그 덴마크의 오스테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저희처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20년, 15년 전만 해도 화력 발전을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때 이미 이 회사는 탈바꿈을 시도를 한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회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른 목표를 이룬 회사가 이 덴마크 오스테드라는 회사고 오른쪽에 있는 독일의 RWE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신재생 에너지 회사 탈바꿈을 한 거죠. 그래서 성공을 했고 지금 이 회사가 이 두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바다에 지금 와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려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이렇게 아시면 돼요. 왜 들어왔을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당연한 과제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국가도 정부도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11차 전기본이라고 해서 실무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가 24년도 현재 26기가와트, 제가 기가와트 설명드렸죠. 이것을 38년도에 36.8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얘기고, 석탄화력은 줄이겠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보면 노석탄 폐지한다고 돼 있죠. 과거에는 이 석탄화력이 폐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30년인데 30년 가까이 도래하면 이걸 더 쓸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10년 더 써도 되겠다. 교체할 거 몇 개 교체하고 이렇게 사용했었죠. 그게 알뜰한 거잖아요. 산림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통용되지 않는 거죠. 그 NDC 때문에 무조건 시간 되면 폐지입니다. 폐지. 지금 현재 상태는. 그 다음에 LNG가 43.4에서 63.7로 이건 오히려 LNG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신재생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3배, 5배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6기가와트 정도 목표 잡고 있어요. 정부에서 1년에 6기가와트씩 증가시킵니다. 6기가와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력 발전소 6개 호기를 1년마다 재생에너지로 건설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엄청나게 어렵겠죠. 지금 현재 목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개통이 어떻게 되느냐, 요런 이제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LNG가 이게 용량이 오히려 증가하는데 발전량에서는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LNG 발전소는 이제 자기 용량을 계속 운전하는 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 발전소가 운전하다가 안 되는 부분, 개통 운영상 안 되는 부분만 그때그때 들어가서 보완하는 역할로만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 위주로 가고, 나머지 백업용으로 이제 LNG가 활용되겠구나. 석탄화력은 점점 기능을 잃고 없어지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재생에너지 없으니까 당연히 재생에너지, 뭐 OECD 꼴등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당연히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못하죠. 그게 가장 문제고, 그래서 24년 이게 12년도에 약 14.7기가와트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33기가와트 정도 수준입니다. 한 7배 정도 늘어나긴 했어요, 현재. 근데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견인을 했던 제도가 RTS 제도를 가지고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TS 제도 설명을 했죠. 의무량을 부여했어요. 저희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의무를 부여한 거죠. 500메가와트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년도 화력발전소 발전량에 비례해서 몇 %는 신재생으로 충당해야 됩니다라고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그게 RPS 제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우나 신나 그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의무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든 어쩌든 사야 되고, 뭐 사기도 해야 되고 짓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거 이제 여담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비율인데, 최초에는 이 노란색 태양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2년도에. 현재는 이렇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태양광이에요. 여기 신재생 에너지. 이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이 덕커브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전력 수요 자체가 이렇게 변해버리는 이상한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개통의 이제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전 세계 나라의 전력 수요 곡선이에요. 전력 수요. 이게 하루입니다. 24시간. 하루가 이렇게 새벽에 당연히 전력 잠자고 있으면 전력 안 쓰겠죠. 이렇게 놨다가 아침 돼가지고 이렇게 공장 가동하고 하면 이렇게 있다가 점심 때쯤 다시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밤 되면 다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게 수요 곡선이고 저장이 안 되니까 공급도 이렇게 맞춰야 된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발전소를 맞춰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곡선을 맞춰줘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밑바닥에 원자력 발전소 제가 밑에 깔리죠. 가격이 싸고 운동을 못하니까 당연히 밑에다 깔아줘야 됩니다. 일정하게 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원자력은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거죠. 석탄은 약간 영향받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끝부분을 조정하는 놈들이 일을 많이 하겠죠. 배터 운동을. 뭐가 있겠어요. 수력발전소나 이 LNG 발전소 이것들이 빨리빨리 운동을 해가지고 현재 환경에 맞춰주는 겁니다. 걔네들이.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제가 덕커브를 설명하는데 태양광이 워낙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걸로 설명할게요. 이게 오리 모양으로 좀 빨간색 선을 보면 비슷하니까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우리나라 전력 개통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전력거래소라는 곳인데 이 전력거래소에서 이 개통 조정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발전소 출력을 내리세요, 올리세요 이런 걸 하는 거죠. 거기에 나타나는 이 전력 시장에 거래되는 이 그래프입니다. 수요가. 근데 이 파란색 선은 뭐냐면 실제로 사용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소에는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표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입니다. 이게 어디냐? 태양광 집에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태양광 이거 전력 거래소에 신고해가지고 이런 행위 안 하잖아요. 바로 그냥 집에서 사용하잖아요. 그게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요 그래프는. 요 파란색은 그게 포함된 실제로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에너지 그래프라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맞추지 못해. 평상시에는 이런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면 저게 또 이상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이 계통이 무너질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이걸 맞춰줘야 되니까. 이게 바로 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태양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깊이가 계속 이렇게 깊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제일 밑에 원자력인데 나중에 원자력과 거의 근접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사이를 담당하고 있는 게 LNG 발전소나 석탄화력 이런 걸 거 아닙니까?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잠깐 들어갔다가 그 역할만 하게 되는 전력 계통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수력 발전소는 물만 있으면 바로 전력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가스터빈처럼 더 빨리 가스터빈보다 더 빨리. 왜냐하면 가스터빈은 온도라도 살짝 올려야 되는데 이건 온도 올릴 필요도 없어요. 바로 찬물 그냥 바로 내리는 즉시 바로 전기 생산. 중단하면 바로 전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운동 속도가 뭐겠어요? 당연히 수력 발전소가 운동 속도가 가장 빠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가능성,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 다른 타 발전 원원에 비해서 너무 높아요. 안 나온다는 얘기도 비싸요. 물론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가격은 다운이 되게 돼 있고 다운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LCOE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실 텐데 레벨라이즈드 돼 있다. 코스트가 레벨라이즈드 돼 있다. 우리가 이제 LCOE를 쓰려면 원자력은 그러면 1kW를 1시간 발전해내는데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야. 석탄화력은 그 정도 양 내는데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경제성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LCOE라는 거예요. LCOE를 보면 국산 풍력은 얼마 동일한 조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LCOE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겠죠.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국내 LCOE도 당연히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럼 LCOE가 얼마인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 장표는 저희 그 회사에서 용역한 결과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입니다. 보시면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 초기 투자 비용 카펙스라고 해서 이게 그 메가와트당 약 13.5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설비 쉽게 해서 건설할 때 드는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상폭력이 한 30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대충 봐서 1메가와트 똑같이 짓는데 태양광보다 육상폭력은 2배 더 비싸고 막 그 정도 느낌. 해상폭력을 하셔야 되는데 해상폭력이 지금 한 60억 정도 지금 나오네요. 해상폭력 엄청나게 비싸죠. 이러니 해상폭력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말은 쉽죠. 이런 상태에서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죠? 하지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해야 돼요. 보조. 손해나지 않도록. 그게 바로 이제 REC 가중치라고 이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돈을 해상풍력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에 비해서 지금 한 4배 뭐 이렇게 들어가요. 같은 점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REC라는 RPS 제도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손해나지 않게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REC 가중치라고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3년마다 한 번씩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원별로 태양광은 얼마만큼 보조금을 줘야 되고 풍력은 얼마만큼 줘야 되고 태양광도 종류별로 물 위에 뜨는 수상 태양광은 얼마만큼 줘야 되고 논에다 하는 건 얼마만큼 줘야 되고 건물에다 하는 건 얼마만큼 그게 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비용이 어려움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줄 금액을 정합니다. 그게 이제 REC 가중치라는 거죠. 그렇게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의 원천은 또 어디냐? 어딜까요? 그 돈의 원천이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세금 똑같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좋죠. 재생에너지 해야 된다고. 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생각 자체가 좋은 에너지를 쓰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전기요금을 그만큼 나는 더 부담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원한다면 그게 국민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죠. 이런 상황이다 이게.
그다음 이제 중요한 또 당면 그 재생에너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당면한 과제가 이 제약하고 인허가 거의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왜 그러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재생에너지는 대규모로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조금 20메가 하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개발할 때 가는 게 송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첫 번째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주변에 주민들 동의가 가능할 건지, 이거 두 가지를 봐야 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 게 이 인허가가 되겠죠. 요즘은 공무원들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가는 겁니다. 짓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비교한 예로 지금 요 사진 하나 그려놨는데, 이게 동해안에서 신갑평 변전소로 가는 송전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나오잖아요. 동해안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 지금 정지돼 있어요. 저희 회사도 삼척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2000메가와트 규모로 2000메가와트 규모로 있어요. 2000메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2개 오기. 그게 지금 정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장기 정지돼 있는 겁니다. 아예 송전을 못하니까. 이 송전선을 25년, 6년까지 건설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발전소가 들어섰겠죠. 근데 건설이 안 됐어요. 그러니 대신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순위가 원자력이 1순위이기 때문에 나머지 화력 발전소를 정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석탄을 이렇게 사왔어요. 발전을 못하니까 아까 저탄장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 가만히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불이 납니다. 불이. 자연 발화가 돼요. 밑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안 하는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비용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송전선을 깔아야 되는데 1호 철탑이 이겁니다. 1호 첫 번째 철탑이 이건데 현재 전기선이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아예 선 하나도 연결을 못하고 딱 하나 꽂고 그 상태로 울 스톱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력 계통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강원도 저쪽에 신재생 에너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해요. 보낼 데가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대로 분산형 에너지라고 해서 그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송전선 필요 없잖아요. 안에서만 쓰면 돼요. 그렇게라도 가보자라고 하는 게 분산형이라고 하는 법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기의 그 장점들을 못 쓰는 거죠. 멀리 보낼 수 있다. 이런 걸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제도를 계속 바꿀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이런 겁니다. 저게 뭐냐면 그 지역별로 지금 현재는 발전소를 많이 지었는데 전기요금은 똑같아요. 그쪽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 똑같이 내죠. 전기요금 우리나라랑 똑같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전기요금 싸게 주자. 그 발전소 있는 지역 다 반대하잖아요. 전기시설, 송전 라인도 거기 설치되어 있으면 그 보상을 해주자.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자. 그게 분산형 에너지의 큰 틀이에요. 근데 그게 법이 통과되고 실제로 전기요금을 차등화 해가지고 줄 정도가 되려면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기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서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서울 국회의원이 그거 찬성할까요? 서울은 에너지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전기요금 올라갈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내는 전기요금. 세종 자금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기 전기요금 떨어지겠죠. 세종 사람들은 찬성한다라고 할 것 같고 서울 사람들 반대하고 표를 먹고서는 국회의원들은 그거 어떻게 해? 표를 그것도 법을 바꿔야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정부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계속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게 실행이 되려면 온 국민들이 한 뜻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 될까 저는 퀘스천입니다. 사실.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쪽도 산업부에서 작년에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평균 6기가와트씩을 건설하겠다. 재생에너지 보급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방점을 찍는 게 산업 경쟁력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RWE나 오스테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회사뿐만 아니고 그 유수한 돈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가 우리나라 해상풍력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권을 사는 거죠. 돈으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해상풍력 원자력 발전소가 제가 아까 1기가와트 만드는데 2조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그 해상풍력을 1기가와트 하는데 얼마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똑같은 거. 6조 들어가요. 6조. 원자력 발전소 한 개 만드는데 2조 들어가고 해상풍력 한 개 만드는데 6조 들어간다. 근데 전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원자력 발전소는 100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해상풍력은 바람 불 때만 사용하니까 한 30% 나와요. 한 30%. 30%밖에 못 내는데 돈은 6조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1기와트만 짓는데도 6조가 들어갔는데 6조를 내고 그걸 지을 만한 돈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해외에 돈 많이 가 있는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제 보기에 왜 또 한국에 많이 들어오냐? 제가 보기에는 이 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장을 해주잖아요. 제가 아까 REC라는 것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6조 들어가지만 손해나지 않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손해나지 않겠다. 돈만 있으면 충분히 돈을 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를 목표는 이렇게 잡았고 하긴 해야 되고 돈은 없고 외국 자본은 몰려오고 기술력은 중국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고 그럼 이대로 나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도 이걸 평가를 해야 되죠. 사업 허가를 해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산화, 사업, 산업 기여도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는 가격이 되겠죠. 가격. 그래서 거기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지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도상으로는 이제 RPS 제도도 이제 폐지를 할 겁니다. RPS 제도 폐지하는 이유는 이거 가지고 여기 태양광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횡재스라고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런 제가 그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
제거를 하기 위해서 RTS 제도를 폐지하고 말 그대로 에너지원별로 경매를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해상풍력 이런 거죠. 그 해상풍력 내년에 1기가와트를 정부에서 목표를 하면 1기가와트 모집하겠다, 지원하세요. 대신 가격은 알아서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가격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회사가 아마 해상풍력의 사업권을 따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두서 없지만 제가 그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원자력, 석탄, LNG, 재생에너지 이것도 그래서 적정하게 맞추지 않으면 전력계통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부담되기고,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재생 에너지 내에서도 에너지 믹스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태양광 얘기했죠. 또 커브 얘기하면서 그런 현상을 없애려면 풍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바람은 뭐 낮에 불고 밤에 안 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풍력 같은 경우는 밤에도 불고 왔다 갔다.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것도 조금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이제 할 곳이 많지 않다라는 거고, 풍력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번에 소장님이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나 이걸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면 세종시는 바람 많이 붑니까? 안 불잖아요. 태양이 여기가 특별히 강합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세종시는 태양광도 불리, 풍력은 아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IA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해야 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하고 풍력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광의 풍력이 현재 기술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2050년도까지 CO2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시간 내에 목표를 맞추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을 최대한 많이 뽑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국제에너지기구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세종시는 없잖아요. 둘 다. 돌아가지 마세요. 아니 그 찾아보자는 아니 얘기죠. 그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 지금 강의 얘기 들어보면 좀 반박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세종시는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올리는 게 가장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건물 태양. 결국 찾은 게 이제 제가 보는 그거고, 그다음에 연료전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연료전지는 근본적으로 제가 재생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 중에 풍력을 해야 되는데 풍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워낙 제약 조건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군 전파 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닷가에다가 풍력을 이렇게 설치를 먼저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군전파 영향이에요. 레이더 풍력 날개 돌아가는데 이게 간섭이 되냐 안 되냐. 군전파 영향이라고 판정이 좀 나면 시작 자체를 하면 안 되겠죠. 그걸 군사시설하고 이게 충돌이 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풍력은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아까 그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게 ESS 배터리잖아요. 배터리하고 양수발전입니다. 좀 최근에 다시 구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ESS 배터리인데 이게 뭐 나올 때 전기 남으면 받아들였다가 부족할 때 내보내면 되고 전기 자동차도 향후에는 그렇게 뭐 활용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비싸요. ESS가 문제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출력 재생에너지 이렇게 컨테인먼트라고 해서 출력 제한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나마 공공기관들 것은 이걸 협조를 해서 출력 제한에 응하는데 민간에서는 그걸 법적으로 논란이 또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ESS를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현재 가격이 높다. 하지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조금을 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력시장에서 또 손해나지 않게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현재 제주도부터 하고 있다. ESS는 아마 조금 있으면 육지까지 아마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은 들어보셨겠지만 이것 또한 물을 가지고 물을 아까 제가 수력발전 얘기했잖아요. 응동성이 최고라고. 물 바로 밑에 있는 저수지에서 가지고 있다가 위로 올릴 때는 전기를 사용하는 거고 위에 있는 저수지를 내릴 때는 발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단순합니다. 근데 요것 또한 건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양수발전 토목공사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죠. 저수지 억지로 만들어야 되고 뭐 하려면 그리고 뭐 새롭게 에너지원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변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해야 되는 거죠. 가능성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걸 운영하려면 또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금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종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 분산에너지법에서는 최근에 이제 지자체별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제가 들어보면 데이터 센터 같아요. 데이터 센터 유치해가지고 그 발전소와 같이 쌍으로 이렇게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발전을 하면서 산업도 발전시키고 이런 형태로 가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수소 에너지인데 이건 신재생 중에서 신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석탄 화력 쪽에는 지금 가능한 기술이 이게 석탄 화력 물 끓이는 보일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다가 과거에는 석탄만 넣겠죠. 근데 수소를 한번 섞어보자는 기술입니다. 수소를 섞어서 석탄하고 섞어서 넣어보자. 근데 수소는 지금 현재 핸들링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동하기도 어려워요.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온도를 맞춰주지 않으면 액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현재 가능한 기술이 암모니아 기술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도 화학식 보면 NH3잖아요. NH3다 보니까 CO2가 없는 거예요. 탄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을 그 아모니아를 외국에서 가져와서 아모니아를 분해를 하는 겁니다. 분해를 하면 질소하고 H, 수소만 나올 거 아니에요. 질소는 공기 중에 날려보내면 되고 그럼 수소만 남겠죠. 수소를 연소하면 수소를 떼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암모니아를 하고 있는 기술이 석탄 화력을 아직 수명 남아있는 거 대체하지 않고 아직 더 남아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술을 통해서 혼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LNG 발전소 간간히 브릿지 전원으로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전력 개통 운영상.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것 또한 수소를 수소하고 같이 연소시켜서 LNG의 비율을 낮추는 거고, 마지막에 목표는 100% 수소를 연소시키는 기술로 가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 기술이고, 현재 각 발전사는 이 기술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공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후진국들 밥 해먹는 도구들 있잖아요. 그걸 바꾸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밥 해먹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 렌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기 인덕션이나 이런 것도 바꾸는 것도 개인 하나는 작지만 이게 다 모아지면 엄청난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이거 사람 하나하나를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워요. 근데 발전소 큰 거 몇 개만 때려잡으면 금방 시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갖는데, 사실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개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유행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전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정답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 극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경제성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전기 에너지 발전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 이해를 하시면 이런 환경은 이런 거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잘 모르지만 성실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실제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면 그런 쪽 시각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발전 사업자, 실제 발전소를 운영하시는 분의 그런 중립적인 실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특히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해 폭을 넓혔다라는 게 오늘 말씀 주신 거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항상 그렇지 예정된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는데 몇 분만 좀 질문 받고 그리고 또 답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명조 선배님. 네, 저 내평동에 살고 있는 최병조입니다. 관심이 좀 많긴 한데 지금 되게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한 몇 시간 아니면 며칠 해야 될 이야기를 1시간 안에 압축해 주셔서 굉장히 이제 고맙습니다. 고맙고 내용들도 좀 저도 새로운 내용들도 많았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이제 관리하시는 입장이나 생산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시는 게 있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얘기해 주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반박 아니면 반박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아까 가스를 갖다 인덕션으로 바꾸면 참 좋긴 한데 그러면은 인덕션에 사용하는 전기는 뭘로 만들까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에서 다시 인덕션으로 오는 동안엔 물론 전기를 만든다 그랬을 때 뭐 100% 오는 게 아니고 한 30-40%에다가 송전 누수에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적은 거여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들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또 문제도 있고, 아까 지역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지역 에너지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삼척에 짓지 말라고 하는 걸 굳이 지어놓고서는 이제 송전탑이 없어서 전기 못 온다고 거꾸로 다 얘기하는 건데, 그건 밀양 사태부터 예견돼 있었던 거여서 그런 것도 사회적 합의하고 이제 정책들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냥 꼭 오늘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발전 단가 얘기만 좀 잠깐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발전 단가를 설명하실 때 이제 초기 비용하고 그래서 쭉 가는데, 요새는 저희가 환경이나 이런 거 하면서 전과점 평가하거든요. 전과점 평가점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운영하는데 어떤 유해 물질이 나올까,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기는 CO2 포함해서죠. 그 다음에 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2조가 들어가는데 부수는 데는 100조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쩔지도 모르는 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니까 좀 엉뚱한 계산들이 나오죠. 왜냐면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반영하게 되면 아까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 2조 원에 짓지만 부수는 데는 10조가 들어갈지 20조가 들어갈지 아직 견적도 못 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고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여기서 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뭔가 합의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급한 마음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항상 그 고민하던 내용 중입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걸 사후 처리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그 언론에 나왔던 얘기고, 이런 부분까지 제가 터치한다는 것은 여기서 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주제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도 기억에 있습니다. 그런 논쟁 효과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는 거고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방에서도 지금 좀 너무 춥게 있거든요. 좀 추워요 저는. 이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보면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나 뭐 교수들이나 관리자들이 참 에너지 없거든요. 막 팡팡하게 에너지 튼다. 겨울에 덥게 난방. 혹시 그 OECD 가입국 중에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이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체감적으로는 독일이나 우리가 그 전략도 잘 가져가야 되지만 국민들이 환경 의식도 높아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체감적으로 늘 한심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저 자신도 또 실수를 하겠지만 국민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이게 혹시 국제적으로 비교된 게 있는지,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인지 그 질문을. 예, 제가 본 것 같고요. 지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본 것 같아요. 그것은 혹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게 우리나라가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그때 봤었던 느낌은 그 후진국일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작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느낌을 받았었고, 그게 우리나라 수준도 거기에 거의 근접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수치로는 지금 제가 얼마나 그 기억이 나지 않아요. 대신에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북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이게 메인이지. 뭐 시민 의식이 뛰어나서 뭐 유럽 사람들은 차게 쓰고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세종을 이제
아파트에다가 태양열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뭘 찾아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딱히 그게 없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 그 보통의 지금 아파트에서 이제 태양열 판넬을 설치하고 있는 뭐 예전에 시나 뭐 관계 기관에서 그걸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외관상의 문제하고 빛반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제가 이제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각 아파트의 베란다의 유리는 다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판넬을 쓸 수 있는 그런 흡입체를 그거와 유사하거나 그 물질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제 기억에 그런 걸 연구개발 과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유리처럼 투명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약간의 이제 그 효과는 봐야 되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데 그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도 봤어요. 그거 연구를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걸 사용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개발을 해도 지금 당장 우리 집에 그거 설치할 거야. 근데 뭐 안 좋아요. 유리보다는 안 좋아요. 그걸 설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상태는 시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제도화 할 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솔직히 의무적으로. 마산동의 도시상징광장이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버스 타고 오는 길이나 그 그늘이 하나도 없고 여름에 정말 덥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종시에 태양광 있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저기 뭐지 그 천변 이제 한쪽에 이제 비탈 같은데 이용해서 그 천변 따라서만 쭉 다 해도 거기도 면적이 꽤 될 것 같은데 근데 시민들의 그 태양광을 바라보는 그 의식이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보다 단순히 그냥 외관상 안 좋다. 예, 그 되게 우려스러워요 많이 저는. 그래서 그 시민 의식부터 좀 먼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질문이 아니고 토론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들도 태양광을 개발하려고 이런 고속도로 벽면이라든지 아니면 철로 옆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이런 걸 다 가서 협의를 해요. 태양광 하면 좋겠다라고. 근데 막힙니다. 첫 번째 막히는 민원이에요. 민원. 누가 여기다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벽에다가 시커먼 거 깔아가지고 운동 방해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시민의식이 없습니다. 또 10명 중에 8명 찬성하고 9명 반대해요. 이거에 대한 허가를 공무원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허가를 내줄 거냐 말 거냐 법제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간은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뒷만 하면 디프레서 하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요. 한 가지만 되는 예. 여러분들 우리 기후 변화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한 20년 전쯤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기후 변화라가 한 10년쯤 전부터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 원래 저희 그 발표 제목이지만 이제는 기후 재난이란 말을 유엔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항상 같이 딸려오는 게 우리가 지내는 이번 여름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재작년에 나왔죠. 근데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더워요.
일본은 지금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는 도시들이 지금 7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스스로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대중 실장님이 약간은 불편하지만 우리 현실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대신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해야 할 수 있는 그 사회를 위해서 분명히 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강연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특히 저희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자립하는 도시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강연 때 이제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해서 또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런 중차대한 결정적인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 생각하고 주변에도 좀 같이 이런 의견들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